네, 9월 23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신한금융투자 황유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아주 힘든 하루였죠? 오늘뿐만 힘들었나요? 하긴 뭐 이번 주 내내 힘든 것 같은데. 그렇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FOMC 경계 심리로 조심하느라 힘들었고, 또 정작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금리 발표 이후에는 이제 재료 소멸 또는 이제 앞으로 조금 경계의 심리가 이제 조금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목요일 금요일은 사실 반등을 그냥 현실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목금은 그래도 조금 숨 쉴 수 있는 여지는 좀 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전형적인 또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한동안 잊어졌었던 이제 또 반대 매매 공포가 오늘 장중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가 뭐 특히나 개별주들 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호가에서 곡소리가 저는 들렸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호가에서 그러니까 곡소리가 들렸다는 건? 매도 호가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식이 올라갈 때는 매수 호가는 적고 매도 호가가 많아서.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좋으니까 빨리 살기 위해서는 걸어놓지 않고 바로바로 잡아먹잖아요. 근데 반대로 시장이 급락하거나 나 이 주식을 정말 내가 먼저 싸게 팔려고 하면 걸어놓지 않고 그냥 바로 받아주는 그 호가에다 바로 던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그런 모습들이 극단적으로 매수가 잔량들이 많이 있는 종목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엄청난 변동성들을 보여줬었고, 이번 주에 특히나 뭐 양지사라던가 그다음에 몇몇 개별주들의 엄청난 극단적인, 정말 이런 변동성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극단적인 변동성들이 있었던 종목들이고, 근데 이게 비단 사실 양지사는 사실 개별 이슈인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흔히 뭐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뭐 태조 이방원의 대표적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변동성을 줬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좀 쉽지 않았고, 또 이번 주에 이제 같이 주식하는 분들하고 정보 모임도 좀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소스도 많이 드렸는데 다들 죽겠다라는 말씀들밖에, 소위 말한 선수들이 힘들다고 하면, 죽겠다 그러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주린이는 어떻게 하냐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금 이제 메신저나 이제 SNS 발달로 이제 유명한 투자자들, 뭐 슈퍼개미들의 의견도 우리가 잘 들어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뭐 쉬운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단기 매매로 정말 솔직히 따먹기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딱 구간. 그러니까 뭐 지금 거래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대량 거래 나왔던 종목들이 결국은 시장의 주도 섹터들인데, 그쪽에서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분할 매도 때려가지고 한 3%에서 5% 정도, 뭐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뭐 ARM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에서 좀 줬던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뭐 기존에 사실 갖고 있기가 사실 쉽진 않았죠. 근데 왜냐면 좀 약간 종목들이 너무 작고 좀 그동안 완전 소외되었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오늘도 어려운 한 주가 됐었던 것 같은데, 통상 이렇게 제가 어렵다 얘기하고 막판에 가서 조금 이제 뒤에 가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좀 사실 많이 없어요. 희망적인 얘기가 없어요. 희망적인 얘기 없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다 올 만큼 왔나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이게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가 이 정도면은 뭐 다 온 거 아니야라고 얘기한 게 몇 개월 전부터란 말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몇 가지 좀 또 이야기해 보면서 시장 얘기 좀 해보고 시황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2,300선 붕괴가 됐어요. 네. 근데 또 삼성전자는 또 그 ARM 이슈로 어쨌든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자, 삼성전자가 뭐 오늘 코스피 지난주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수 받쳤다면, 이번 주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버텨준 거죠. 이제 현대차는 그 중간에서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번 주도 LG에너지솔루션이 또 급락이 나죠. 하이닉스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자전기 대표주 삼성전자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오늘 ARM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ARM 이슈가
삼성전자 무조건 긍정적인 이슈는 아닌 거잖아요. 사실 돈을 쓰는 입장이고, 그렇지. 돈을 쓰는 입장이고 인수를 했을 때, 성공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진짜 삼성전자에 득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뭐 안 빠졌다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수를 잡아놓기 위한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는 지수를 잡아놓기 위한 외국인들의 일단 단기 수급 꼼수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지금 코스피인데요. 오늘 음봉이 좀 기분 나쁘게 나왔습니다. 꽉 찬 음봉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기분 나쁜 한 3% 가까운 하락이 나왔죠. 일단 코스피부터 보면 코스피가 오늘 2290입니다. 전저점이 2276이거든요. 이제 과연 여기 쌍바닥 테스트를 하겠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다들 이제 기대를 하실 겁니다. 근데 하실 건데 사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조금 더 거래량이 확 실렸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거래량이 확 실려가지고 그랬으면 그 안에서 물량, 손절 투매 물량도 나오는 거니까. 근데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수준이라 다음 주에 또 2270포인트 또는 2250포인트 정도 마디 지수인 그걸 테스트하는 아마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사실 외국인들은 엄청 사실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한 2천억 정도 팔았고 선물을 한 4천억 정도 팔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한 7천억 정도까지 매도 규모가 나왔었는데 막판에 한 3천억 땡겨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선물은 그렇게 엄청나게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막 엄청 판다 정도. 근데 지금 팔긴 했습니다만 사실 7월달, 8월달에 외국인들이 한 5조 정도 샀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최근에 나온 물량들 보면 사실 엄청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의 문제기보다 센티 문제가 확실히 더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종목들끼리 개인들이 계속 사고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사긴 사지만 올려서 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받쳐서 사는. 누구나 지금은 다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시장가 매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그냥 쫙 깔아놓고 사지면 사고 뭐 안 사지면 내일 사지. 뭐 제 큰 이제 회장, 저 환가로 부르시는 회장님도 이번 주에 가서 요즘 아직 환가에서 못 벗어났죠. 네. 시장이 이러니면 어떻게 벗어나? 이번 주에 그 회장님 한번 뵈러 갔었어요. 뵈러 갔는데 못 해먹겠다고 저한테. 그래요? 좀 살려달라고 저한테. 회장님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네. 근데 그 회장님이 자금 여력이 있으시니까 계속 뭐 떨어지면 더 사고 조금 올라오면 팔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힘들어 하시고 뭐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지금 똑같이 다 힘들죠. 지금 다 힘든 상태입니다. 주식이 있는 사람은 다 힘들죠. 거예요, 다 힘들고 사실 계좌 잔고 보면 다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 있기가 또 이제 뭐 대형주만 특히나 이름 있는 대형주들 하면 사실 어려운데 요 차트 오늘 아마 요 그림 조금 어제 오늘 해서 많이 보실 수가 저도 이제 메신저에서 이제 본 종목인데 2022년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근데 다 대부분 52주 신저가 나오고 있죠. 52주 신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이고 정말 많이 빠졌죠. 네. 에코프로비엠은 신저가 50주 신저가는 아니지만 사실 고점 대비하면 정말로 이제 좀 많이 하락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뭐 게임주도 사실 수출 비중이 많이 높다 하지만 지금 보면 사실 환율이 엄청 많이 오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에서 굉장히 개선될 만한 것들 뭐 셀트리온이 대표적이거든요. 대부분이 수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시장에서는 일단은 리스크오프를 보여주는 거죠. 안전자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 채권들이 있잖아요. 채권들이 지금 연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주식 그러면 굳이 지금 배당 주식을 사도 5% 얻기 힘든데 그리고 배당 주식 산다고 한들 주가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굳이 지금 은행 예금도 지금 3%대가 넘고 보통 예금도 그리고 채권들도 5%대가 나오니까 뭐 사실 조금 채권은 당연히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혼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일단은 저 큰 그림에서는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예. 이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오늘은 네이버가 좀 버티긴 했습니다만 뭐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로 좀 버텼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거는 제 의견은 아니고 다음 주에 왜 조금
지수 반등의 조건이 좀 있으려면 좀 아쉬운, 좀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풋 매수가 확 늘어나줘야 된다. 최근에 보면 이게 뭐냐면 개인 투자들이 지금 이제 3일 연속으로 풋 매수를 하고는 있거든요. 금액은 크진 않지만.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일단은 풋 매도입니다. 이게 반대로 그러니까 풋에 대한 거니까 반대거든요. 개인들은 더 밑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배팅. 외국인들은 또 개인들은 기관들은 이제 풋 매도니까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거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더 떨어질 거다, 외국인들은 올라갈 거다. 그 상태로 지금 옵션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물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가속화됐을 경우에 이제 좀 리바운딩이 나올 거다. 근데 거기 가속화가 이제 이게 변곡점이 나오려면 개인들이 또는 외국인들의 이게 수량이 확 벌어져. 지금 보면 뭐 46억, 40억, 20억이잖아요. 이게 한 일간 단위로 100억 이상. 좀 나와주면 거기서 좀 변곡이 나왔던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주변에 좀 이렇게 최근 2, 3년 동안 그래도 중요한 자리에서 지수를 적중률 높은 파생 형님이 오늘 방송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간혹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개인 투자자들이 풋매수를 하면 좀 세게 나오면 조금 최근에 급락한 종목들 위주로는 좀 반등 분명히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저도 쉽게 매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결국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또는 계속 몇 주 전부터 계속 해왔던 전략은 이제 하락하면 매수,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 그리고 이제 급등, 그리고 반등하면 조금 줄이고 그런 식이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하락 가지고는 요즘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21선 종목에서 사겠다라고 하면 그 21선이 아니라 다음 타점, 예를 들어서 다음 그 밑에 있는 가격 지지 라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45일선이라던가 61선이라던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 짧게 가든 길게 가든지 간에 좀 타점을 한 단계 낮춰서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단기적으로는 급락하면 매수가 맞는 것 같아요. 급락. 또는 급등하면 매도가 맞고 예를 들어서 오늘 ARM과 관련된 주식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가온칩스가 있고요. 가온칩스가 이제 신규 상장 주식이죠. 가온칩스도 저도 좀 꽤 고생하다가 이제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이런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NCN 뭐 사실 다 시가총액 다 작은 종목들입니다. 네, NCN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은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긴 합니다만 사실 보유하고 있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보유하더라도 그렇게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다음 주 중에 한번 매도했다가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의 플레이들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조금 그나마 소액으로 좀 재밌게 했던 내용들 뭐 국전작품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거 제약바이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시가총액이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한 5천억 이하인 종목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량 거래들이 좀 유독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 5월 달에도 빵 떴다가 내려오고 대량 거래가 빵 떴다가 내려오고 빵 떴다가 내려오고 빵 떴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갖고 있다가 빵 떴잖아요. 그러다가 좀 눌러주면 분할로 매수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의 전략들이 이게 좀 극단적인 흐름들인데 이런 전략 뭐 사실 내용에 대해서 요즘 특히나 뭐 내용 많이 공부한다고 한들 너무 그 내용을 공부하면 좀 폐해가 그 종목을 너무 사랑해서 비중을 실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깊은 내용보다는 그냥 수급 보고 그냥 가격만 보면서 그냥 구간 매매를 한다면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굉장히 확률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저는 여전히 뭐 매도보다는 홀딩이 낫다 이 생각은 변함은 없고 그나마 매매를 하실 거면 거래량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특히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내 상한가 간 종목들은 분명히 상한가를 간 이유들이 있거든요. 다 대부분. 근데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시장에서 주도를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을 이끌고 가야 주도주가 아니라 시장을 이끌지 않아도 돈이 몰리면 주도주인데 상한가를 간 거는 특히 상한가 간 것 중에 거래대금이 한 500억 이상 실리는 종목들은 일단은 그날 당일로서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개별 이슈든 뭔가 좀 군집을 이루는 테마든지 간에 이제 어쨌든 시장에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뭔가 재료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ARM 관련 이슈처럼. 그러면 이게 재료가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도 그랬었고 곡물 이슈나 그다음에 재건 이슈들 보면 계속 돌아가면서 한 번씩 뉴스 나면 빵 떴다가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상한가 간 종목들은 너무 위험해라게 아니라 단타를 하려면 여기서 놀아야 돼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가치 투자 또는 좋은 주식 장기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당연히 엉덩이 싸움 해야 되는 국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장중엔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주린이들의 코스가 보니까 전문가들이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리밸런싱을 실행할 만한 경험과 없어 실력이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바닥권에서 주식 너무 머리 아파 하고 던져버리면서 끝나.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경험 엄청 수두룩하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자신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그냥 내가 가진 주식의 특성 이게 그냥 시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주식인가? 이거 보면 그냥 덮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나 그 개별주 완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테마주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확률이 좀 적은 거죠. 왜냐면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바이러스가 또 와야 또 아마 주가가 세게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 근데 이런 뭐 경기 민감주들 있죠. 화학이나 철강이나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던가 뭐 이런 주식들은 결국은 경기 순환이라던가 사이클을 타면 또 이렇게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기다리면 제가 지난번에 버릴 주식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리면 분명히 또 올라오는 주식들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물려있는 종목, 특히나 이거 누가 한번 사보래라고 해서 샀는데 이거는 뭐 테마도 아닌 것이 그다음에 뭐 수급도 없는 것이 그런 종목들은 언제 올지 정말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면 뭐 가져가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모르시면 제가 근본 있는 주식 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꽤 한 수십억 단위로 하시는 분을 알게 됐는데 본인도 주변에서 주식하다가 자살하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주식하다 보면 그런 일 비일비재하다. 특히나 크게 하신 분들이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1억 이하 하신 분들은 사실 잃어봤자 1억인 건데 사실 30억, 뭐 50억, 100억 하셨던 분들이 레버리지 써가지고 이게 레버리지 쓰면 한 2억, 250억까지도 가능하죠. 100억. 그렇지. 근데 최근 급락장에서 잘못 예를 들어서 급락이 나오면 그 한 번에 순식간에 다 날려요.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회수 못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정말로 그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렇죠. 포기하게 돼버리면 그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의 무서움을 저도 이번 장에서 또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일단 지금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너무 개별주는 정말로 조심해서 하는 걸. 근데 물론 우리가 시장에 회자되는 그 슈퍼 개미 분들의 내용을 스토리를 들어보면 물론 다 개별주로 성공을 했어요. 네, 개별주였다가 그게 시장의 주도주로 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소재주 LNF 한 3년 전 가격. LNF 정말로 저도 정말 아까운 게 한 2만 원, 3만 원대부터 친구 탐방 가고 이거 된대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이제 뭐 유상증자도 하고 하니까 시간 좀 걸리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종목들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주를 하시긴 이제 이래서 사실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종목이 지금은 개별주지만 시장을 관통할 만한 뭔가 그 시장을 이끌고 또는 세상을 바꿀 만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냐 그런 게 있으면 개별주 그냥 꿋꿋이 버티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전기차 이런 거는 이제 한텀 지나간 것 같고 그러면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게 로봇이나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나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 그다음에 또 우주항공, 방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충분히 앞으로 근본 있는 주식들 있으니까 너무 개별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실적도 지금 실적보다는 어차피 그런 주식들은 초반 실적 잘 안 나오거든요. LNF 2019년, 2020년 실적 보면
사실 투자하기는 재무제표 봤을 땐 투자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조금 엄청난 기업이 된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이랑 그런 것처럼 그런 주식들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대부분 보면 다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습니다. 10배거나 최소 5배 이렇게 가려면 결국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 기본 원칙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적으로는 보면 반대로 비쌀 때 사서 싸게 쌀 때 파는 거 성장주 개념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에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몇 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그쪽도 쉽지는 않네요. 지금. 네. 그쪽도 지금 뭐 완전히 어려워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권에서 그렇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상실감이 크죠. 뭐 20%, 30% 돼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 중에서 항상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있어요. 분명히 살 때는 이제 같이 상위 협의하에 분명히 싸다고 생각해 샀죠. 근데 거기서부터 떨어지면 왜 고점에서 샀을까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치. 결과론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상 1층인 줄 알고 샀는데 그게 지하 2층, 3층 내려가면 지상 1층도 고점이 되는 것처럼 사실 그걸 평가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오늘 주가 하락 이유, 2차 전지가 급락한 이유 보면 별거 없거든요. 사실 뉴스 플로우 나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시장이 급락하니까 다 쓸려서 내려가는. 오늘 보면 에코프로비엠,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1, 2, 3위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좀 볼까요? 종가 제가 시총을 확인을 못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시총이 10조 아마 깨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총이 깨졌네요. 시총이 여기 보시면 9조 8,800억 시총이 10조가 깨졌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조 겨우 10조 1,400억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지난주까지는 좀 에코프로비엠이 좀 1위였는데 오늘 다시 역전이 됐죠. 상대적으로 좀 덜 빠져서. 그냥 지금 코스닥도 오늘 시가총액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애들이 다 밀려버리니까 코스닥이 좀 했었고 다 밀리다 보니까 뭐 오늘 반도체 소부장 특히 근데 소부장도 요 뉴스가 나왔었죠. DDR5 DRAM 전환 지연. 사실 이것도 슈퍼사이클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DDR5 DRAM 전환 이제 가속화되면 소부장들이 좋다 해서 2021년까지 소부장들이 꽤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막상 22년 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 오늘 대표적으로 대덕전자나 대덕전자가 그냥 장대음봉이 하나 뚝 떨어져. 네, 제 가족이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요. 회사는 이상 없죠? 네. 오늘 별거 없어요. 그냥 오늘 다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호가창에 곡소리가 가득하다라고 느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보시면 지금은 조금 말라져 있지만 이게 보면 매수 잔량이 38,000 종가 기준으로 매도 잔량이 19,000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냥 약세장의 흐름들 거의 2배 정도 되어 있는 이런 흐름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부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손절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특히나 조금 이제 다음 텀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또는 반등이 나올 때 조금 줄였다가 다시 사는 전략인데 제가 왜 이게 반대 매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대덕전자가 그냥 단순한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10% 정도의 장대 음봉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외 악재가 있거나 또는 뭔가 일이 있으면 이 정도 이제 음봉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10% 정도의 음봉이 나오면 사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실려야 정상이에요. 특히나 딱 봐도 뭔가 지지선을 다 깨고 내려오면서 분명히 투매가 나온 자리거든요. 근데 보면 거래량이 150만 주니까 평소보다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엄청 많이 실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려면 아예 뭔가 폭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는 또 오늘 개인 매수세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또 물타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의 바닥들은 대부분 뭔가 그런 투매들이 끝나야 바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 그 외인과 기관이 매도하는데 개인이 받고 있는 주식들 보면은 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참 찜찜한 상황이에요. 신용 말씀하셔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증시 대부분의 HTS에 보시면 증시 주변 자금 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용 잔고가
지금 보시면 요거 말고 이제 여기 HTS는 이제 그저께까지 나오지만 이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가 보면 이제 어제 거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보면 이제 신용거래가 좀 줄었습니다. 한 이제 19조가 깨졌고요. 19조 9천억인데 여기까지 19조죠. 근데 최고점이 그나마 18조까지 갔던 18조가 깨졌던 게 한 19조 5천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한 5천억 정도가 빠졌고요. 대략적으로 단기적으로 신용잔고로 이제 좀 단기 바닥을 좀 보려면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가 빠져야 바닥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한 18조 정도까지는 또 내려가야 수급적으로 조금 가볍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왜 그 반대매매를 말씀드렸냐면 하셨길래 했냐면 예탁금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보면 예탁금은 줄고 돈은 빼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현금은. 근데 이거 담보금, 담보대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 물렸던 거 담보로 빌려 다시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지 않은. 그렇지. 네, 정말 좋지 한 5%, 10%만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네. 완전 패닉셀이 나올 그렇죠. 텐데. 네, 그러면 지금은 증권사별로 이제 약간 그 좀 유예를 좀 해줍니다. 원래 140%였는데 이제 130%까지 증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조금 이제 좀 여유를 두렸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밀려버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내가 돈을 더 이상 넣지 않으면 못 막으면 이제 억지로 반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있는 거 선절하고 다시 사고 선절하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막거나 또는 기존에 있었던 거 다른 데서 빌려서 넣어가지고 막고는 있는데 그 이제 임계점을 한계치를 넘어가면 쏟아질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뭐냐면 그게 대부분 그 신용잔고가 반대면 늘어나면서 신용잔고가 줄어들면서 팡 터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올해 벌써 2번 정도 겪었으니까 15월 달에도 한번 겪었었고 1월 달에도 한번 겪었었고, 근데 이게 한 번 더 나오면 사실 1년에 그런 거 3번 겪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로 좀 유별나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저도 뭐 약간 주식 사이클 풍파를 좀 많이 겪었다 생각했는데 올해는 진짜 통계 없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나중에 한 몇십 년 뒤에 회자될 만한 해인 것 같아요. 2022년은.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뭐 경제 위기나 또 오긴 하겠지만 지금 일단은 살아남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제 주변에서는 주식을 빼는 큰 손은 이제는 없어요. 오히려 그냥 있는 거 갖고 가겠다. 오히려 이제 좀 주식을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금화하거나 매도하고 나갔지만 큰 손들은 빼실 분들은 벌써 다 뺐고, 네, 뺐고 아니면 이제 좀 반등 오면 좀 더 줄이겠다는 분은 있지만 일단 지금은 더 이상은 이제 못 뺀다. 네, 그런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더라도 네. 다들 그 좀 오를 때 네. 줄여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까봐 내일 그렇죠? 더 떨어질까봐 오늘이 그래도 고점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네. 던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 네. 네. 하여튼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자. 개인 매수 상위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을 쫓아라, 기관이 사는 주식을 사라,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굳이 살 필요. 그렇지. 지금은 차라리 그냥 안 하고 말지.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2021년 여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추정치가 좀 줄어든다. 이제 수익 이제 2022년 예상 전망치가 줄어든다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고점에서 코스피를 보면 그게 다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가 삼성전자 최고점 찍었을 때가 요때였고, 요때가 사실 5월을 기점으로 이제 조금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가 요때였습니다. 요때 이게 쾅쾅쾅 3번 떨어졌을 때. 요때부터 시작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세게 올라가지 못하고 뭔가 고점에서 계속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잖아요. 뭐 이때 3,300 다시 넘어가니까 3,400, 500 하나 했지만 요때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 요때 계속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개인이 다 사줬잖아요.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제 여기서 좀 샀고요. 7월달, 8월달 여기서 좀 샀고 사니까 또 올라갔잖아요. 잠깐. 뭐 이게 뭐 미국 따라서 올라간 건지 기술적 반대인지 모르지만. 근데 분명히 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밑에서도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이 있어서 이게 얼마까지 내려갔다가 리바운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게 고점과 저점은 이게 꼭지점처럼 이렇게 코로나처럼 뭔가 대외 이벤트가
또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뭔가 명확한 명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침체가 명분이면 명분이겠지만 뭔가 이게 확 핵심을 찔러버리는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고점과 저점을 이제 송곳처럼 만들어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고점도 천장 몇 번 두들기다가 고점이 되는 거고 저점도 바닥 몇 번 두들기다가 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음 주에 뭐 2200 또 70이 깨지면 또 전저점 이탈 뭐 2200 간에 2100 간에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달러 환산 코스피는 2000 이하거든요. 아마 그리고 삼성전자는 달러 환산을 보면 반토막 났을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지금은 여기서 내려가봤자 버티는 게 더 실익이지 않을까 그 생각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있습니다. 지금 주식 갖고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네, 고통스러운 게 싫으면 매도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차피 조금 더 내가 가진 주식들 중에서 좀 좋은 주식들은 가지고 가겠다. 특히나 아직 시세가 좀 덜 난 주식들 갖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좀 버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힘든 시장이에요. 네. 근데 참 이게 버틴다고 하는 거는 결국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하락하고 있고 마이너스 계좌, 네. 그거를 보면서도 평정심을 네. 유지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쉽지가 않고, 제 주변에 친구들도 올해 다 반토막 났고, 반토막 났고, 다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 친구만 아니라, 크게 주식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지금은 다 힘든 시기니 여기가 버티면 우리가 뭐 하이닉스와 관련된 뭐 슈퍼게임이 선언하신 분도 삭발공학 하신 분도 지금 요즘 아마 힘드실 건데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들 힘드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확실히 될 때 많이 먹고 잃을 때 조금 잃는 게 난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다 비관론으로 말하는 게 멋있고 섹시해 보이고 그런 상태거든요. 요걸 박수일째 떠나라를 좀 역으로 생각해서 좀 시장 바라봐 주시면 물론 아직 고통은 저도 좀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개인들이 산 주식들이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우리 12시에 종목 상담하거나 이러면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꼭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건 뭐 바뀐 게 있나요, 사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물타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 아니라 항상 전문가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네.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네. 거기에서 물타기를 해도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자꾸 싸게 살려는 생각이 때문인지 그쵸. 떨어질 때 자꾸 산단 말이죠. 네. 저는 근데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저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실려야지 된다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 일체로 물타기 하는 구간은 저는 여기 한 6월달, 7월달 정도 보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이게 첫 번째 여기가 있긴 하지만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리바운딩 60선 첫 번째 터치는 사실 한 번에 뚫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개별주도 아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바닥이 이제 좀 신저가잖아요. 이제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 차트만 보면 이게 무슨 망해가는 회사도 아니고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가다가 어느샌가 분명히 거래량이 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뭐 이제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보는데 뭔가 이제 바닥에서 빵 이렇게 솟아서 나는 그런 그림들. 지금 뭐 하나솔루션처럼 하나솔루션 또 이제 인적 분할 이슈가 돼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런 그림 있죠, 요런 그림. 네, 그림만 차트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이 좋습니다. 요런 그림. 예, 요런 그림이 좀 거래량들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절대치 말고 상대치. 삼성전자에서의 상대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전자 거래량이 양봉으로 한 3천만 주 정도 나왔을 때 예, 여기서는 사실 이거 블럭딜이었던 것 같고요. 내려왔을 때 이제 좀 뭔가 이평선도 좀 뭉치고 했을 때 그런 신호를 차라리 찾는 게 어차피 뭐 실적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실적 보고 투자할 수 있는데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은 지금 워낙에 많이 갈리고 연간 추정치가 더 내려왔네요. 내년에 46조로 49조였는데 내려왔고 근데 2024년이 이제 60조 다시 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을 하려면 결국은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는 가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3년 실적이 단기 저점이다. 요게 나오면 그러면 2024년 실적 믿어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분명히 거래량에서 먼저 티를 낼 겁니다. 그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삼성전자 분기 배당이잖아요. 그냥 분기 배당주로 그냥 일단은 전략하시고 뭐 그건 좋을 것 같아요. 분기 배당 나오면 그냥 그거만큼 또 사고 그런 식. 네. 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여튼 네. 지금은 우리 하여튼 좀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아니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분들 말씀 듣고 실력 되신 분 없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긴 뭐 고수들도 없어요. 그런 전략 쓰다가 지금 다 네.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자문사나 운용사 계좌 봐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번에 그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 하신 분을 모셨더니 1등 했잖아요. 네. 몇 프로 수익률일 것 같아요? 한 자리. 네. 3% 수익 냈대. 근데 1등이래. 네. 남들은 다 20%씩 빠진 거야. 네, 그렇죠. 그러면 왜 3%입니까? 그랬더니 3%? 2%인가 수익률이 났는데 왜 2%라도 수익이 났냐? 처음에 수익 났던 거 그냥 빠지는데 안 팔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 그러니까 매매를 안 했다는 거야. 매매를 안 하고 있었더니 자기가 어느 순간 이렇게 치고 올라오더니 그러니까 자꾸 매매한 사람들은 깨진 거고 지금은 매매하면 할수록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차라리 그나마 덜 깨지고 지금 그나마 요즘에 회자되는 말이 부동산도 안 하고 주식도 안 하고 예금한 사람이 승자라고. 또 이게 지금 미국 이제 국채금리가 4% 오고 이제 3% 넘었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냥 이럴 때 국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 배당도 받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금리 인하하면은 또 그 채권 수익 확 나오고. 그래서 장기채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한 5, 6년 전만 해도 더 이상 제 살아생전에 미국 그 기준금리가 3% 이상 가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왔고, 그래서 보면 진짜 영원한 불패자산은 없다. 확실히 좀 그 생각 느꼈고, 사실 작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 처음 시작했을 때 중립금리가 어디를 목표로 한다 생각나셨어요? 생각나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2.75 정도였어요. 2.5에서 2.75.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방송 말씀드렸던 게 2.0 넘어가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그거였죠. 금리 인상, 그러면 초반에는 빠진다. 대신에 과거 30년 동안은 금리 인상했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 초반에 떨어졌을 때 잘 사서 기준금리가 2% 정도 넘어가면 7분응선, 오히려 이제 그때 가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가면 오히려 이제 경기가 너무 과열된 거니까 인하를 하니까 이제 그럼 주가가 빠진다. 이게 2018년도에 투자 논리였거든요. 2014년부터 2018년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2% 넘어가면 주식 정리하자였는데 지금 중립금리가 여전히 중립은 2.5인데 지금 3.25 왔잖아요. 근데 지금 점도표를 어디까지 줬어요? 4% 이상 또는 세게 본 데는 5%까지도 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갈팡질팡 하는 거고 지금 미국 국채금리 4%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전망치가 4%가 다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 기대했다가 잭슨 미팅에서 무슨 소리에 여차없이 빵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사실 예측의 영역이 사실 안 돼요. 우리가 뭐 감히 지금 인플레를 예측하는 게 전쟁도 있고 지금 뭐 소비 심리 억제시키려고 지금 연준에서 난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연준의 의도가 좀 뻔히 보이긴 하지만 수치로 보여질 때까지는 아마 이런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때 주식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확률이 높은 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갈 때는 주식시장이 좀 좋긴 하겠죠, 확실히. 그러면 그게 이제 인하 사이클이 2024년 이후나 보는 거니까 내년이 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식을 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지금 사실 있는 주식 다 팔기는 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선반영했고 왜냐면 금리 인상 이제 률은 이제 분명히 이제 완만해졌습니다. 그죠? 왜냐면 3.25니까 0.75, 0.5 한 번 남아 이제 이 정도 남은 거잖아요. 0.75 하고 그다음 0.25나 0.5 하면 4%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 내년에 플랫하게 가다가 내후년에 이제 떨어뜨리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 점도표가 틀어지면 또 시장 변동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게 점도표대로 간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은 이제 상승률은 이제 점점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 시장에 적응하지 않을까. 이제 좀 그렇게 해서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돈 많이 놀리는 곳을 놓으시고 좋은 주식 같이 투자하실 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물론 지금은 전량 주식 100%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주말이 불편하고 오늘 전형적인 금요일 약세장 보여줬던 것처럼 계속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비중 조절 하시면서 좀 내 장기 투자 가는 종목이라도 좀 올라가면 좀 쳐냈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물량 늘리기 정도 하시면 딱 좋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지금 모든 종목이 그게 차라리 어쩌면은 또 그 들고 있으신 분들이 그거는 차라리 좀 액션을 맞죠? 취하기가 그렇죠. 조금 편하죠. 편할 거예요. 어차피 내 한 종목. 그 아까 저 황가로 부르는 회장님은 딱 대형주 상위 몇 개만 하세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 삼성 SDI, LG화학,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뭐 이제 회장님이니까 막 작은 주식은 안 하시고 큰 주식만 몇 개만 그냥 그 안에서 물량 늘리기 줄였다 늘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한 1000주 갖고 있어. 뭘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주를 한 200주를 사. 그러면 올라가면 1000주는 이미 물려 있죠. 200주를 추가 매수를 해. 그러면 200주 좀 올라가. 그럼 200주만 파는 거예요. 그럼 다시 떨어지면 다시 또 200주 채워놓고 뭐 이런 식. 그냥 물량 늘리는.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서 주식 수를 늘리는 지금 주식 수 늘리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이왕 물렸다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어떤 그 확신이나 경험이 없다면 네. 차라리 그걸 가지고 차라리 여윳돈 있을 때 조금 더 사고 팔고 그렇죠. 사고 하면서 네. 주식 수라도 늘려나가는 전략. 분명히 시가총액 상위 20개 정도는 뭐 다시 또 다음 사이클이 오기는 올 겁니다. 뭐 엄청 2020년, 21년 같은 엄청난 대시세는 좀 힘들어도 분명히 그 하락폭에 되돌려주는 50% 정도의 되돌림. 요거는 사실 기술적 반응의 기본이거든요. 되돌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월달 네. 이제 다가왔잖아요. 10월달 어떻게 해야 될까? 10월달 이제 네. 다들 기다리는 거는 이제 그 9월 CPI 지표가 확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데, 네. 근데 또 몇몇 전문가분들 얘기 들으면 지금의 여러 가지 그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다 감안해 보면 또 9월달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원자재 이제 유가가 꽤 큰 지목이었지만 원자재 유가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치. 이번에 증명됐으니까 그 작업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10월 달에는 뭐 이제 CPI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달 같은 지금 사실 6분기 연속 하락이거든요. 아니, 5개 분기 연속 하락. 네, 역사적으로는 6개 분기 연속 하락은 없었다라고는 하는데 통계가 깨질지. 근데 계속 지금은 기존에 있는 모든 통계가 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10월 달도 주식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간간히 있는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뭐 9월 30일은 로봇주들,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 계속 IRA 관련 주식들. 그럼 최근에 현대차 보면 그나마 현대차만 주식다워요, 사실.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죠. 그나마 좀 편한 게 현대차하고 그다음 자동차 부품 주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 특히나 지금 EPS 추정치들을 보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하고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건강관리 쪽은 EPS 추정치, 자동차 건강관리 조선은 그나마 좀 그 EPS 추정치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은 크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것들은 오늘도 사실 상승은 좀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변동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엄청 크기는 한데 조선 기자재, 조선주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주식들. 어제는 보면 풍력주 중에서 CS 윈드나 이것도 엄청난 변동성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런 재생에너지 쪽, 제가 조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이렇게 대량 거래들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확실히 역배열을 이제 뚫어내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거면 이쪽에서 차라리 뭐 장기 투자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매매를 하실 거면 이쪽에서 확실히 산뜻한 섹터에서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10월 달도 파생 쪽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또는 글로벌 지표가 유의미한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번 달 같은 움직임 좀 어려운 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힘든 우리 그러니까 각오를 좀 단단히 하자. 그 각오라는 게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말은 그런데 그 각오를 해야 되는 게 도대체 뭘 각오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보다 내가 10% 20% 더 빠져도 그거를 참아낼 수 있는 각오. 네. 그러면서 멘탈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극복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극복을 하면 주식에 대한 또 자신감도 또 생기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 진짜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제일 우리 가족분들한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그냥 마음 각오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매일 하루하루 힘들게 하다가 정말 정내미가 떨어지고 진절머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정말 마지막 순간에 바닥에서 아 몰라 머리 아파 주식 안 해 내 건강이 최고야 하고 던졌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은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다시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막 사방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또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또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게 반복될까봐. 맞습니다. 차라리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잘 버티고 여기에서의 경험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잘 이게 뼈에 새기면 요 구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돈을 주식 투자를 잘할 어떤 경험이나 실력이 경험은 늘어나는데. 되죠. 지금 분명히 이번 하락장에 대한 경험은 다들 뼈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 하락장이 오다고 한들 쉬울까요? 전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조금 더 잘 지금의 경험이 분명히 도움은 될 거라는 건 확신합니다.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배울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와 좋다 할 때 들어가면은 분명히 물린다. 안 좋다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안 좋다고 할 때 현금 있으신 분들은 이거 언제 사나 고민하고 즐거운 고민하거든. 이게 작년에 고점대를 거의 한 1년을 위해서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반대로 이제 밑에서 한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 놀면 지금 뭐 엄청 안 좋은 것만 엄청 좋게 보이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처럼 분명히 또 좋은 날은 분명히 또 옵니다. 네. 맞습니까? 확실하게? 뭐 경험이 있으시니까. 하여튼 그래요. 참 댓글들 보거나 이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좀 안타까워. 가끔 저도 이제 센터에서 이제 북한산 바라보면서 주식을 안 했으면 참 편할 텐데 하늘 참 날씨 좋다. 안 힘들면 다 후회를 하지. 그죠. 그러다가 또 좋아지면은 역시 내가 주식. 그렇지. 이렇게. 친구들이 너 요즘 이렇게 말이 없어졌냐? 나한테 말을 잃은 아이. 그래서 황 팀장 어깨에 뽕 들어가는 거 좀 보고 싶다 맨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날이 지금 흘러가는 거 봐서는 쉽게 빨리 올 것 같지는 빨리 오지는 않지만 이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상승은 좀 길고 하락은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서너 달 정도 더 고생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가에서 빨리 황 팀장이 되는 날이 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겠죠. 오겠죠?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수고했고요. 가족분들 힘드시죠? 아마 이것을 기억하면 좀 더 버티시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어쩌면 나보다 더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내심이 더 큰 사람이 이기는 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알 수는 없겠어요. 하여튼 다시 한번 자신이 가진 종목,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주식, 뭔가 다른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리밸런싱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손절을 하거나 해야 될 주식인가, 아니면 어쨌든 힘들어도 덮어놓고 있으면 세월의 힘에 의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인가 잘 판단하시고 평정심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공지에 좀 올린 대로 내일 12시 대입장 김용옥 선생님 토요일 12시마다 우리 가족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이번 주 좀 당분간 좀 그 개인 사정에 의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다시 되는 날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토요일 저녁 8시 김민수 대표의 주간 찐시황이 있고요. 일요일 날은 역시 8시죠. 주간 찐시황 민재기 팀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채팅으로 의견들 나누시면서 마음 달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